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신입 구독자입니다. 모두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자신의 이야기를 잘 쓰는 것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벌써부터 긴장되고 있어요. 제 나이는 현재 30대 중반이에요. 언니들이 말한 대로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군요. 결혼이라는 것도 당연히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였어요. 결혼 전에 파혼을 했지만요. 네, 맞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그 파혼 이야기에 관한 것이에요. 거의 제 남편이 될 뻔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가족은 어땠는지 모두가 궁금하시겠지만 이야기의 주요 쟁점은 그가 어디서 왔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런 남자를 만났는가인데요. 그는 사기꾼 같은 느낌도 들었고 여자들을 혹사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자꾸 생각하게 되면서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만약 성민이가 정신 상태가 좋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헤어졌을 것 같아요. 그의 부모님도 참 실망스러워했을 텐데요. 그는 결혼을 하기로 한 친구의 동생이었어요. 우리 형제는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우리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친구의 동생은 정말이지 너무나 여자 못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자친구의 동생은 매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온화하고 칠성바람의 대표적인 존재였지만 그의 동생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많이 알려진 존재였죠. 제 남자친구와 그의 동생이 남녀 연년생으로 가끔은 봐야 할 때도 있는데 아이고 그 사람은 뭐예요? 김석주라니. 내가 그 놈을 언젠가는 제대로 혼나게 할 줄 알았어요. 그가 지금 휴학하고 군대에 가고 있다고 하네요. 어느 날 우리는 캠퍼스를 거니는데 익숙한 이름을 들었고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나, 그곳에는 엄청난 내용이 적힌 게시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의 이미지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하네요. 인어공주 속 마녀처럼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대학 와서 할 공부 대신 문어다리를 그리는 김석주의 큰 제목이 붙어 있었고 제 남자친구와 그의 동생이 만난 여자들과 그들의 증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석주, 정말 미친 놈 아닌가? 집안 망신만 시키고 있어? 너 우리가 모를 줄 알았던 거냐? 너 정말 쓰레기야. 얘야, 너희들은 폭행을 하는 거 알아? 단체로 나한테 폭행을 하는 거야? 우리가 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동생을 찾으러 갈 때 그가 이미 자기가 문제였던 여자들에게 혼인하고 있었어요. 털털하고 멱살이 잡히는 것은 다 잡혀서 학교의 메인 광장까지 끌려 나왔어요. 여기서 무슨 일 있었는지 여하고 중 한 명이 저희 커플을 발견하고 멋있다고 해서 남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오빠가 동생을 가르치지 않은 건 뭘 했느냐고요. 그 여학생 중 한 명이 남자친구 동생이랑 비밀 연애 중이라고 말해줬어요. 남자친구 동생은 돈 많은 학생, 예쁜 얼굴, 적적한 등 모두 이렇게 사람을 분류해서 만났다고 해요. 참으로 잔머리가 느꼈어요. 결혼한 지 1년 안 된데 이러는 게 말이 돼? 약간 참고 같이 하면 되는데 이럼 안 되겠지요. 어디 안 가본 살던 형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결혼한 지 이제 6개월도 안 돼서 이혼했대요. 간단하게 이혼할 건데 그럼 하는 게 옳지 않나요? 이렇게 이혼하고 나서 1년도 안 되겠지요. 또 재혼을 하더라도 참 여자 만나는 재주는 거의 극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한 여자를 보니 돈이 많다. 대신 기가 꽤 세서 남자친구, 남동생은 대릴 사위, 모두로 처가에 굽실거리며 사는 걸 택했어요. 아휴, 나는 그 자식이 이번에 하는 상견 내 자리도 안 간다고 했어요. 주변에 애들한테도 창피해 말도 못하겠더라. 아 진짜, 그 자식, 그거 제정신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돈 따라서 휙휙 바뀌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기 동생을 보면서 남자친구 역시 혀를 자며 제정신 아닌 놈이라고 하였고 그런 그 사람을 보면서 내 남자친구가 이 사람이라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을 잊은 채 말이죠. 솔직히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예비 신랑 역시 엄청난 피를 가진 인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고 말았어요. 이제야 너희 대해 결혼하는 거 보게 되는 거냐? 어떻게 7년을 만나냐? 대단들하다. 진짜, 결혼식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나저나, 너는 동서가 너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어째 좀 그러겠다. 얘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한테 형님 노릇하려고 들더라. 그 상견례 때 그 여자가 하는 말 듣다가 아우, 내가 표정 관리 못해서 큰일 날 뻔했잖아. 그냥 딱 자기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장기 연애를 한 지 7년 차, 저희는 드디어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은 바로 견해라고 생각해요. 긴장도 되고 새로운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엄마가 그 자리에서 나한테 시비 걸려는 것 같았지만 상견례 자리가 끝난 후에는 마음이 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예비 동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서먹서먹할 때는 좀 그랬었지만 점차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비 동서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비 동서의 질문으로 분위기가 상쾌해지더군요. 그래서 날 한번 물어보더라. 형은 그럼 결혼식은 어디서 가실 건가요? 제가 한 군데가 있는데 알려줄까요? 가격이 좀 비싸지만 결혼식을 잘하면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무슨 빼먹지 않고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사람이면 다 이쁘다고 좋아하시잖아. 그래도 민양이가 결혼은 잘해서 기분이 좋았어. 유치원 선생님과 유치원 학생이 아주 잘 맞았어. 환상적인 커플이었지? 다른 사람에게 믿음직한 이야기를 가볍게 잘하고 있었어. 그 곁에서 지동생이 될 사람은 자기 아내가 맞다면서 헛소리를 했고 생각해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 누나가 아니라 평수리 사람은 우리 집에서 지금 실세야. 엄마 아빠 두 분 다 우리 민양이와 잘 지내셔야지. 그렇죠 에이. 실세가 왜 그딴 생각을 나 예뻐한다는 거지? 아주 바퀴벌레 둘이서 서로 닮았어. 그 꼴을 볼 때 나는 표정을 티내고 싶지 않았어.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좋아한다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굴고 싶지 않았어. 너는 너대로 살아 네가 하고 난 나대로 살 테니까.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도 한 수 더 걸었어. 그래 험받으면 좋지 뭐라고 맞장구하는 거? 정말 황당했어. 어머니한테 귀염받으려고 결혼식에 많은 돈을 쓴 거야? 아니 안 그래. 귀염받으려고 돈을 든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귀염받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거 있잖아. 그럼 후에 그 결혼식 같이 떨어질 때마다 다른 것을 사드릴 테니 귀여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그런 건 좀 속상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어머니? 그런 말이죠. 아니요, 정말 혼란스럽시군요. 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그뿐이에요. 그래요, 하하. 괜히 민영 씨나 아니 동서 얘기만 듣고서 제가 어머니를 오해할 뻔했네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시다. 어머니는 그런 식으론 차별하신 적 없으실 터인데요. 저는 대학 시절 학생회에 들어간 것이나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한 것 등의 공통점이 제 명확하고 정확한 의사 표현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은근히 깔아서 뭉개며 말하는 예비 동서에게 공을 들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비 씨는 어머니께 우두커니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충분히 예뻐해 주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준비해서 가겠다고 분명히 말했더니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가 서로 눈 마주쳤어요. 아, 그건 억지 웃음이네요. 미진이 더 귀엽게 받을 수가 없다니요. 안 그래요, 엄마. 엄마, 아빠 둘 다 미진이를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걱정 마세요. 사돈으로서 우리 미진이를 잘 챙길 거예요. 맞아요. 엄마. 저희가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장인어른 모두 잘 보여야 해요. 저희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주말에 공장 일 돕겠다고 하세요? 예비 신랑은 저희 부모님과 제 눈치 분별 잘 봐줘야겠죠. 아버지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긍정적인 분이시라서 상황을 따져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우리 집의 긍정적인 분이신 오빠는 예비 남편이 입에 달린 말을 할 때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난 자네보다 못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당시 나는 예비 신랑을 그저 긍정적으로만 바라봐서 아내가 될 사람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예비 신랑은 너무나 자신감 넘쳐서 그러한 말을 하였고 유치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내가 아주 송가파야 나만의 아들이 아닌 너의 형을 본받아 송가파 애들이 되고자 한다며 말씀을 하였지만 너무 과장된 말을 하면서 가치 있는 너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저와 아빠가 긴장되어 있지만 제 어머니 때문에 인내하고 있었죠. 그때 이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예비 신랑이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착신이 좋을 뿐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족들에게 아부를 떨면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예상치 못하는 이유는 대학 시절에 봉사활동을 하며 비용 사용에 있어서도 공정한 자세로 활동하던 예비 신랑이었기 때문이었죠. 그가 봉사활동을 앞장서며 기부를 하고 직업도 교사로 갔기 때문에 어떤 것을 예상하게 되었죠. 의심도 못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를 대하는지 몰랐어요. 아이고, 걱정돼. 아무래도 아버지의 공장이 불난 것 같지 않은데? 제 언니의 공장이 아닐까 싶어. 무슨 소린지 센서가 울리면 불 번지기도 전에 다 꺼진다고 하냐? 아니라니까. 그럴듯한데. 그 사람과 결혼 3개월 남겨둔 시기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미 우리가 사는 신혼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신혼집은 아버지의 공장 근처에 있었어요. 항상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경기도 어딘가에 신혼집을 찾는 것도 공장 근처에 신혼집을 찾는 것도 신랑이 우겨서 그랬던 거예요. 나가 제 둘째 아들이 되라며 계속해서 우겼거든요. 불을 처음 찾은 건 신랑이었어요. 창문을 열어 멀리 불길이 보인다며 깨웠어요. 오래된 공장이지만 화재 대비 시설이 갖춰져 있었기에 설마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답이 현실이 돼버렸어요. 예비 신랑이 손수 바로 바깥에 소방서에 전화해. 엄마, 뭐야? 어떻게 해야 해? 응, 불났어. 공장인 것 같아. 소방자들이 오고 있대. 아버지가 공장으로 뛰어들겠다고 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예비 신랑과 저는 잠옷에 겉옷을 걸쳐서 공장 쪽으로 서둘러 달렸어요. 달려갔어요. 하지만이 이미 늦은 뒤였죠. 저희와 마찬가지로 잠옷바람에 외투만 걸친 채로 나온 엄마 아빠는 화마에 휩싸인 공장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계셨어요. 공장도 공장인데 좌절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 역시 망연자실하고야 말았죠. 아, 이건 봐요. 저 공장이 얼마짜린데 저 안에 있는 게 다 얼만데 이거 나 보라니까 장인은 이렇게 그냥 계실 거예요. 아, 뭐라도 해야죠. 저 안에 있는 거 그게 다 얼만데요. 아, 자기 정말 왜 이래. 그만 좀 해. 뭘 그만해. 너희 식구들은 뭘 이렇게 쉽게 포기하냐. 저 돈 저거 다 날릴 거야. 이것 좀 나 보라니까.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자식하고 난리가 난 건 예비 신랑이 있어요. 예비 신랑은 자기 몸에 물을 끼얹고 서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부품 하나라도 더 갖고 나오겠다서 지랄발광을 떨어댔다. 오래된 공장이지만 화재 대비 시설이 갖춰져 있었기에 설마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답이 현실이 돼버렸어요. 예비 신랑이 손수 바로 바깥에 소방서에 전화해. 엄마, 뭐야? 어떻게 해야 해? 응, 불났어. 공장인 것 같아. 소방자들이 오고 있대. 아버지가 공장으로 뛰어들겠다고 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예비 신랑과 저는 잠옷에 겉옷을 걸쳐서 공장 쪽으로 서둘러 달렸어요. 뺨을 맞은 그 놈은 순간 입을 다물고 돌아섰어요. 그는 신혼집으로 혼자 간 것이었죠. 아유, 왜 그러는 거야? 성민이 따라가라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가니 제일 상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알았기에 부모님을 챙기기 위해 남아 있었죠. 새벽에 불길이 진정되고 나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나서 혼자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저가 집에 도착하니 예비 신랑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뭘 하자는 거야? 라고 쏟아냈지만 그는 나를 사랑하는 이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속이 화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왜 나에게 연락을 안 했어? 상황을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괜찮은가요? 아니. 그는 왜 그랬냐고 따졌어요. 저는 그의 이기적인 행동에 진정으로 화가 났어요. 내 마음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말야. 내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결국 나를 비난하는 말을 했어. 그 공장 안의 기계들과 부품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내 아빠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겠지? 내가 김 부장님께 물어봤다고 했으니 만약 그 부품들을 외부로 훔쳐 판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얼마나 될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너는 몰랐을 줄 알았어? 너는 좀 이상한 행동을 했어? 몇 개의 부품을 훔쳐 상점에 팔았다는 거 정말 몰랐겠어? 너 이런 짓 하면 안 돼. 누가 너를 그러게 했어? 거짓말 같은 소리야. 아이야, 넌 아직도 깨어있지 않니? 누가 그래? 내가 김 부장님께 지금 전화해서 물어볼까? 만약 내가 오해했으면 그것도 좋을 거야. 아니면 우리 부모님 앞에서 김 부장님과 함께 얘기해볼까? 화제가 된 그날 전날, 사실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에서 함께 일해 오던 직원분께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만 그때 그 이야기를 무시하려 했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어? 마이클이 무슨 소리를 했는데 민석이가 부품을 훔쳐갔다고 하던데. 버리고 싶으면 사장님 모르게 부품을 훔쳐보자고 제안했대.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너를 나라로 쫓아갈 거라고 협박까지 했다네. 그때 미칠이 그런 소리 하는 건 농담이었겠지? 민석이 그랬겠지? 사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마이클 그놈이 거짓말하는 녀석도 아니고 나한테는 친족 같은 존재인데 내가 괜한 소리를 할까봐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마이클이 돌아오면 같이 얘기해 볼게. 일단은 알아두라고.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 외국인 직원이 와서 저희 예비 신랑과 자기가 나눈 문자 내용을 보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예비 신랑이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믿지 않으려고 했어. 진실이라는 게 양쪽 말을 들어봐야 한단다. 그러나 그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점점 그 외국인 직원의 말과 오랜 직원인 부장 아저씨의 말을 믿게 되었어. 나는 그 말을 하자 예비 신랑은 그들이 대는 태도가 사그라지고 꽤 당황한 모습을 보였어. 김 부장이 그래서 말했더니 그거 마이클 놈이 거짓말한 거야? 그걸로 김 부장 아저씨가 오해해서 너한테 말한 거야? 너는 나랑 결혼할 사람 말은 안 믿고 외부인들 말만 믿냐? 그래서 아까 나한테 그래야 너 진짜 실망이다. 나한테 실망했어. 너 지금 하는 건 정말 어이가 없었어. 너야말로 앞뒤 상황을 안 보고 당장 내 욕심 때문에 우리 부모님 속을 태울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 너 그 카드값 많이 나온 거 갚으려고 얘가 진짜 나 베끼게 한 거야. 얘야, 너 내 앞으로 온 우편물 까는 거 봤냐?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예비 신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건 예비 신랑 앞으로 온 막대한 카드였어. 예비 신랑의 카드 명세서를 처음. 그 사람이 제 카드와 룸사론에서 많은 돈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가 자주 그런 장소를 찾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세서를 보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새벽 아버지의 공장이 불이 났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살린 것은 조상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망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달라는데 제게 분명히 말하라고 하시는군요.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 그는 쓰레기 같은 사람과 결혼할 뻔했지만 조상이 도우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에게 계속해서 말고 왜 자기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원망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으며 다시 대화할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그는 짐 가방을 싸서 결혼 3개월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귓구멍이 막힌 것 같아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준 후 돌아왔지만 당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문난자야 시베가 저는 그 사람에게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그대로 짐가방을 들고 시골로 갔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온몸으로 뻔뻔함을 드러내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좀 나와주세요. 시간이 지난 후 그 사람이 연락을 해왔어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며 말했어요. 헤어지든 다시 결혼을 준비하든 일단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도 동의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일주일 동안 변한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은 살이 쪼그라들어 앉아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자 한숨을 내쉬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거들었어요. 솔직해지자는 말로 호구되고 싶지 않다며 결혼하지 말자고 했어요. 나는 너희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 결혼을 하지 않자고 했어요. 친정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없는 집에 들어가 결혼하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었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속지 못하는 예비 신랑의 행동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에게 계속해서 말고 왜 자기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원망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으며 다시 대화할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그는 짐가방을 싸서 결혼 3개월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귓구멍이 막힌 것 같아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준 후 돌아왔지만 당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신랑이 예비 신랑의 행동을 너무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신혼집에 살라고 하자 들어왔는데 사실은 결혼 전에 같이 살 필요는 없었어요. 그는 너무 이기적이었고 애써서 같이 사자고 했던 것도 그래 너 아닌가 처리를 챙기려고 했던 계획인 듯해. 좀 부품을 빼서 용돈을 벌고 해외에 가서 이래저래 하는 것보다 나 실제로 공장을 이끌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위치를 확보하려 했던 모양이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나보다 더 몹쓸 놈인 듯해. 그를 떠올릴 때 자책스레 작다를 느끼게 해. 이런 머리가 아까울 정도로 아니라고 생각해. 걔랑 경험한 것처럼 내게 이런 일은 별로 없었거든. 이제 떨리는 손으로 믿지 않았어. 몇 년 가까이 만나본 것들이 이런 쓰레기 쉬운 것들일 때 말이지. 괜히 그놈 좋아한다고 참아버리면 청춘이 아깝잖아. 요 아니야. 불타는가. 뭐, 넌 지금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거야? 너는 다름 아니라 그 쉬운 것을 해사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부디 미스로 고난며 알아라. 넌 쓰레기 같은 거란다. 충분해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적당히 피식피식하세요. 웃어대며 내게 비아냥대는 그놈의 얼굴에 그대로 커피를 끼 얹어버렸어요. 그놈은 자기 옷 따버렸다면 그 와중에 제게 세탁비를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 당장 내 옷가 물어주겠다 하고 그놈을 제 차에 타게 한 뒤에 곧장 어딘가로 향했어요. 그놈은 차 안에서 제가 자기를 납치라도 하려는 건 줄 알았는지 발악을 하더라고요. 너 왜 이래? 아 뭐, 어떻게 하려고. 나 여기서 문 열고 뛰어내릴 수도 있어. 좋은 말로 할 때 차 세워.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같은 쓰레기 붙잡을 일 없으니까. 그런데 왜 이래? 그런데 왜 이러는 거냐고. 차 세우라니까. 저는 그 인간 말을 무시하고 무작정 속력을 올렸죠. 그리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아빠의 공장 부자였어요. 그놈은 익숙한 길목에 들어서자 여기까지 끌고 와서 지금 자기한테 동정 얻으려고 하는 거냐며 비아냥 거리더군요. 저는 그 인간 말을 싹 무시하고는 공장 부지까지 차를 끌고 들어섰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그 인간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너 호구되기 싫다고 했지? 고맙다. 내가 먼저 선 안 그어줬으면
나야말로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해서 호구될 뻔했네. 고마워. 아빠한테 내 입으로 말해. 아빠 불러줄까? 그 자식은 아빠에게 향하려는 저를 막아서며 제게 속삭이 빠르게 물었어요.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상하고 말이에요. 상황은 이러했어요. 사장님, 여기 뒤에까지 싹 다 터서 올리시는. 당신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예, 창고를 더 확장하여 부탁드립니다. 몇십 년 만에 창고를 제대로 확장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기존 공장이 불이 나서 전부 새로 지어야 했어요. 하지만 원래 공장은 헐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원래 공장은 오래되었고 공장 사업이 잘 되어서 창고를 더 크게 확장해야 했었어요. 제 결혼식이 지나서 상황이 안정된 후에 하려던 건데 불이 나서 다시 건설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부모님께서 화재보험을 가입해 놓으셔서 불로 인한 손해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손해 없이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었어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해주겠다고 했었어요. 몰랐다고요. 화재보험 정리 과정 중에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고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게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내가 더 클레이트를 주려고 했다. 다음번엔 조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 인생을 구했어요. 불로 인해 부모님의 계획을 알고야 말았습니다. 예식처럼 가셨던 시점에 말할 바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숨기다가 결혼까지 했을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 부모님의 공장을 음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해야 할 게 실은 예상한 대로 그가 진실을 알게 되자 다시 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왜 무슨 이유로도 말하지 않았어? 그런 말을 하면 나는 우린 서로 오해했다고 그냥 넘어갈 텐데. 너는 진짜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인간이 아니지. 내가 인간이면 내게 이렇게 하겠니? 딱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속은 집안이 되기 싫다고 말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짓을 하다니.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다시 결혼을 할 생각했겠지? 사람이 뻔뻔해도 이 정도까지 뻔뻔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남이라고 하는 부모님이 오신 것을 본 제 아빠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순간 그가 제발 안 되라는 눈짓을 했지만 제가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부모님께 파혼하자고 말해서 그가 우리를 호구로 만들려 하니까 이해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욕을 먹지 않기 위해 우리의 성격 차이로 파혼하려던데 우리 부모님들께 말해 드리자고 했지만 난 그게 싫어해. 그리고 더한 행동도 했는데. 잠깐만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좀 과장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다시 한번 더 말해봐. 그 진실을 믿지 못하셨겠죠? 당연히 그랬겠지요. 7년 넘게 연애를 하고 우리 부모님께 속여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아이고 씨, 아빠는 화가 나서 그 놈을 사색했어. 그 놈은 자기가 한 말이 우스워서 변명해봤어. 아니, 장인아, 할아버지는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고 생각했겠어? 저때 불났을 때 그것 때문에 분해서 모울게 말했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헤어질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도 듣기 싫어. 그 놈이 한심해 보였어? 그때 아빠가 퍽하는 소리를 지르시더니 놈은 고개를 숙였어. 그 놈 뽀죽뽀죽 숙이는 바람에 그 순간 예비 신랑 놈은 머리를 조준했어. 그 무릎 안 거르는 놈, 그 놈 머리끈을 놓고 마음이 아파. 그 놈은 아꼈어. 장인아, 아빠는 그 놈 뒤통수를 퍽 날렸어. 그 밖에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그 놈에게 던졌어. 우리 집에 와서 호구되기가 싫으니까 그냥 가거라. 돈을 제대로 챙기는 놈이겠지? 어딜 가냐? 우리 집은 너 같은 놈을 허락 안 할 거니까 가거라. 나쁜 놈, 널 알고 있었어. 훔친 부품도 다 알아. 그 증거도 찾아놓았으니 고소해도 문제없어. 콩밥 한번 제대로 먹어보라. 그 놈은 다 이유를 만들어내지.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돈이 필요했다고.
그 놈은 나한테 이유를 다 했어. 그 영화는 불쾌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저의 소중한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곤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과 이해심이지라고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이해심을 가져야 하며 친절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고요. 고마운 분들에게는 항상 고마움을 표현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친절한 손길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편견 없는 사고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말씀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오직 어제 받게 되었어요. 현재 이 프로세스는 진행 중이며 아직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려워하지만 여전히 죄를 저질렀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가 있는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당신이 파혼을 통해 상처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쪽 따님의 일방적인 파혼 요구로 이제 우증약까지 아이가 먹고 있어요. 그러나 제 아들 아이를 지지 않겠다며 인생을 제대로 살아라고 말하는데도 연락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 경험을 통해 전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문장은 피는 속이지 못한다. 그러니 좋은 피를 만나야 한다세요. 편견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제 경험으로 인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의 하루를 열심히 살아볼게요. 재판이 종료되면 다시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무조건 승소를 한다며 마음을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많은 응원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